새 정부가 청년 일자리 공급 확대를 강조한 가운데 시중은행들도 희망퇴직자들의 여유분을 청년 고용 확대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LG전자가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결제가 이뤄지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LG페이를 공개하고 다음 달 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보험회사와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에 요청하면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가 통신망 비용을 두고 다툼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SK브로드밴드 이용자의 페이스북 사용 속도가 느려졌다는 항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시중은행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매년 임금 피크제 대상자 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새 정부가 청년 일자리 공급을 강조한 만큼 퇴직자들의 여유분을 신규 채용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올해 희망퇴직으로 3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떠나보낸 우리은행이 연내 한 차례 더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타 은행에 비해 특히 고호봉 책임자가 많아 인력구조 개편의 의지가 높은 데다 새 정부의 청년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시중은행들은 본래 일반 기업 대비 근속 연수가 긴 편으로 소위 역피라미드, 항아리라고 불리는 인력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많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인원이 줄어드는 피라미드형 구조가 이상적이라고 볼 때 인력구조의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부분 은행은 매년 임금 피크제 대상자를 비롯한 희망퇴직을 시행해왔습니다. 보통 만 55세 이상의 지점장급이나 근속연수 10년 이상 직원이 대상이며 희망퇴직금은 평균 2년여치에 달합니다. 은행들에 따르면 희망퇴직을 실시할 경우 초기엔 퇴직금 등 비용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급여 외 다른 비용이 절감되고 빈자리에 젊은 인력을 투입하면 생산성이 높아져 경영 효율화에 도움이 됩니다. 국민은행은 작년 말 2,800여 명의 희망퇴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농협은행은 410명, SC제일은행은 961명이 작년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대부분 은행은 올해 연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늘리기를 강조해 은행들은 희망퇴직 인원에 비례해 신입 행원 채용 규모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LG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LG페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용카드와 지문, 비밀번호 등을 처음 등록하면 복잡한 결제 과정 없이 상품 결제가 가능한데요. 삼성전자가 서비스하는 삼성페이는 지난 2015년 출시됐고 올해 안에 구글도 안드로이드 페이를 출시할 예정이어서 모바일 페이 시장의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LG페이 출시 현장을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 IT쇼 현장. 오늘 LG전자는 이곳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 LG페이를 공개하고 다음 달 중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지문이나 비밀번호를 한 번만 설정해두면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 언제든 결제가 가능합니다. LG전자는 다음 달 출시에 앞서 신한과 KB, BC 등 국내 8개 신용카드사 모두와 LG페이 제휴를 완료했습니다. 서비스가 시작되는 다음 달엔 신한과 KB, BC, 롯데 등 4개 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오는 9월에 모든 카드사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첫 출시 시점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그리고 멤버십 카드 정리 할인, 그리고 교통카드 이 3가지 기능에 집중해서 서비스를 보일 예정이고 점차 서비스 기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8월 이 같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결제도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대면 결제되는 방식으로 LG페이와 비슷합니다.
다만 LG페이는 LG전자의 스마트폰 G6에서만 이용 가능한 반면 삼성페이는 이달 초 서비스를 시작한 삼성페이 미니 앱을 통해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LG전자의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조사에 따르면 삼성페이는 국내 출시 1년 만에 누적 결제 금액이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업계에선 최근 삼성페이의 누적 결제 금액이 4조 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올해 안에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안드로이드 페이를 국내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현대와 롯데, 하나, 신한등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드로이드 페이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 적용돼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 외에 전용 인식기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가 대부분인 국내에선 사용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병원에서 병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다른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깎거나 지급을 거절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보험약관에는 보험사와 계약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제3의료기관의 자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해 자문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앞으로 의료 분쟁 발생 때 보험회사는 제3의료기관의 자문 절차를 보험 계약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의 의료 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사와 계약자 간 이견이 있을 때 제3의료기관의 자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불투명한 자문 과정이 분쟁을 부추겨 상호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감정 관련해 접수된 분쟁 건수가 2,000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는 한 해 전과 비교해 40%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앞으로는 제3의료기관 자문 절차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되고 자문병원과 자문 내용을 보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의료감정 분쟁 해결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제3의료기관 선정 합의가 어려운 경우 금감원에 요청하면 전문의학회 등을 통한 자문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의료 감정 관련 분쟁이 더욱 전문화, 복잡화됨에 따라 새로운 의학적 분쟁건을 심층 검토하는 의료분쟁 전문소위원회도 신설됩니다. 10년 이상 바뀌지 않은 장애 분류표로 인한 보상 공백도 메우기로 했습니다. 장애 판정 기준이 없는 경우 다른 법령의 장애 기준과 의료 자문 결과 등을 참고로 장애 상태 등을 추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기입니다. 금감원은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현황 공시는 상반기 내 이 밖에 의료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장애 분류표 표준 약관 변경은 연내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페이스북과 SK 브로드밴드 간 망비용 다툼이 커지면서 망 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투자에는 전혀 돈을 쓰지 않고 망을 이용한 광고 수입 등은 독차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망 중립성 논란을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 SK 브로드밴드망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페이스북 사용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졌다는 것. 이렇게 이용자들의 항의가 나오면서 캐시 서버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캐시 서버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콘텐츠를 저장해서 요청하면 바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해외 서버를 거치지 않아도 돼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인데 캐시 서버 망 이용료 지불을 두고 페이스북과 SK 브로드밴드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페이스북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2월 페이스북과 SK 브로드밴드는 캐시 서버 설치를 두고 대화가 오갔지만 망 사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페이스북은 이 캐시 서버를 사용하는 망 사용료를 공짜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SK 브로드밴드는 국내 통신망을 통해 거액을 벌어가는 페이스북이 망 이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들은 매년 수백억의 망 이용료를 내는데 페이스북에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사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양사 갈등이 불거진 계기였던 SK 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 저하 등 가입자 불편의 진상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망 중립성은 통신망을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콘텐츠 업체들이 별도의 통신망 사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거대 콘텐츠 기업들이 통신망에 대한 투자는 없이 과실만 가져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근 망 중립성에 대한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도 망 중립성 폐지안을 의결하며 정책 변화에 나서는 등 해외에서도 망 중립성 논란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도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처럼 회사를 세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사업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은 경제 성장에서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인식이 OECD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창업 국가 건설을 약속한 가운데 국내 창업 생태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기대됩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교육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의 창업기회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33위입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꼴찌인 일본뿐으로 최하위권인 셈입니다.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지 묻는 창업 역량 인식조사에서도 한국은 33위. 역시 일본만 간신히 제쳤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교육, 훈련, 접근성에 관한 질문에서도 하위권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창업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떨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창업국가 건설을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창업 뒤 3년간 법인세 면제, 7년 미만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 수수료 100% 면제 등 창업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창업 지원뿐 아니라 실패 시 재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대보증제 폐지 등 창업 재도전 장려를 위한 문화 확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법인이 망할 경우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돼 있어 개인 파산으로 연결되는 구조라 사업 재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대보증이라는 큰 장벽에 가로막혀 있어 재기가 불가능한 풍토가 조성돼 있는 우리 현실을 바꿔 창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국내에선 아직 갈 길이 먼 창업이 문 정부에서 외연 확대와 질적 성장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저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증권업계는 최근 몇 년간 사업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분야가 부동산입니다. 중소증권사들도 수익 확대를 위해 국내 지자체와 연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주관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데요.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증권사들이 어떻게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투자의 위험은 없을지 김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증권사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해서 이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최근 대체 투자부를 신설한 NH투자증권의 경우 국내 부동산 개발 사업 중 가장 컸던 2조 6천억 원 규모의 파크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NH투자증권은 또 밀리니움 인마크 자산운용과 함께 시드니에 있는 호주 1위의 리테일 업체 우러스 본사 사업과 호주 적십자 건물을 매입하는 등 해외 부동산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지난해 BNP 파리바 리얼 에스테이트와 협력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의 사옥을 인수했고 호주 캔보라 루이라 로손 빌딩, 미국 필라델피아 국세청 빌딩 등 총 5건의 해외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최근 약 1,200억 원 규모의 호주 바이오 에탄올 공장 건설 PF를 주선한 KB증권도 올해부터 부동산 투자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미국 뉴욕 텐허드슨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고 올해는 시카고 호텔에 약 1,600억 규모의 중순위 대출 채권 금융주관을 맡는 등 해외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부동산이 연 6에서 7%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체 투자 분야라면서 올해도 다양한 거래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증권사들이 해외까지 나가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중소형 증권사들도 대형사 못지않게 이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이라고요? 맞습니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대규모 부동산 투자나 해외 주요국 부동산 투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국내 지자체와 공공기관들과 협력해서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보증권의 경우 지난해에는 상반기 1,500억 원 규모의 마곡지구 오피스 개발 사업과 하남 미사토지 유동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 사업비 2,234억 원 규모의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금융주선을 수임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2024년까지 1조 1,771억 원이 투입되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강원도와 맺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PF 역량 강화를 위해 포스코건설 인력까지 발탁한 부국증권의 경우 최근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을 위한 3,300억 원 규모의 토지 매입용 단기 자금 대출, 이른바 브릿지론의 후순위 대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중소형 증권사들까지 꾸준히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증권사들이 유독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수익이 좋기 때문입니다. 몇 년간 박스피를 벗어나지 못했던 증시 때문에 증권사들의 위탁매매 수익이 줄어들었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채권금리도 뛰면서 채권 운용을 통한 수익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증시가 호황을 맞았지만 외국인 자금의 비중이 커서 개인들의 매매가 많아야 수수료 수익을 내는 증권사는 이렇다 할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투자는 일단 담보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이고 부동산 PF를 주관할 경우에는 주관 업무 자체는 까다롭지 않은 데 비해서 수수료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드는 겁니다. 실제로 NH투자증권은 파크원 PF 주관으로 올 1분기에만 20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도 지난해 4월 주관한 독산동 아파트 개발 사업 PF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올 1분기 수익이 분기 기준 최고를 기록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네, 수익성이 좋은 만큼 부동산 투자에 적극 뛰어드는 모습이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만약에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면 또 손실을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의 경우 경기 하락에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부동산값 하락에 대비해서 증권사들이 충당금 축척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증권사들은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심사를 통해 안전한 부동산을 고르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규제가 심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시행되는 초대형 IB 육성 법안에 따라 자기자본 4조 이상의 증권사들은 발행어음의 30%까지 부동산 투자에 쓸 수 있어서 증권사들의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종가 기준 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24% 오른 2317.3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쓴 겁니다. 외국인이 835억 원어치를 팔았고 개인도 362억 원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홀로 751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영국 테러 등 불안 요인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 증시는 새 정부 정책 기대감과 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0.2% 오른 646.04로 마감하며 나흘째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원 60전 오른 1126원 8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광훈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국정기획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기재부의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기재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및 추가 필요 인원을 조사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 안에 효율적인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재정계획 수립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TF에서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1조 원 대형 수주, 메가톤급 재료 등 과장된 표현과 함께 무작위로 보내진 종목 추천 문자 메시지로 개인 투자자들이 100억 원 가까이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리치클럽, 부자아빠, 신부자아빠 등 확인되지 않은 주체가 문자 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뒤 주가가 급등락한 5개 종목에 대해 대량 매수 계좌를 중심으로 매매 분석에 착수하고 소비자 경고를 발동했습니다. 이들 문자 메시지는 구체적인 목표 금액과 시점 등을 특정해 불특정 다수 개인 투자자의 묻지마식 추종 매수를 유도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문자가 보내진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이들 종목을 순매도했으나 개인은 집중적으로 순매수했고 결국 개인 투자자는 95억 원의 매매 평가손을 기록했습니다. 금감원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49건의 제보 중 42개가 쏠린 3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호재성 공시 등이 없었음에도 문자 메시지 발송 혐의 기간 중 주가와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문자 내용과 다른 공시가 발표되거나 해명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8에 탑재한 홍채 인식 보안 기술이 독일 해커들에게 뚫렸다고 영국 가디언 등 외신들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해커 단체 카오스 컴퓨터 클럽은 삼성전자의 레이저 프린터로 뽑은 눈동자 사진과 콘택트 렌즈만으로 간단히 홍채 인식 보안을 뚫었습니다. 이 해커들은 1분 16초짜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홍채 인식 보안이 얼마나 뚫기 쉬웠는지 직접 시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일단 디지털 카메라로 한 남성의 홍채를 근접 촬영한 뒤 레이저 프린터로 사진을 출력했습니다. 그 뒤 눈동자 사진 위에 콘택트 렌즈를 올려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처럼 만든 뒤 홍채 인식 카메라 앞에 갖다 댔더니 보안 기능이 단숨에 풀려버렸습니다. 보도가 확산되자 삼성전자는 우리는 이 문제를 알고 있고 이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보안을 해제하는 새로운 방법이 나타날 경우 가능한 빨리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에서 8월 전국의 입주 예정 아파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한 10만 2,590가구입니다. 서울 7,539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이 5만 1,244가구, 지방이 5만 1,265가구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잠잠해졌는데도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가 비축 물량을 대거 풀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초 약 2주간 농협을 통해 계란 4,500만 개, 닭고기 2,100톤가량을 시중 대비 30% 이상 낮은 가격에 공급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10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작년보다 6% 오른 382억 달러로 작년 11위에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1위에는 브랜드 가치가 1,700억 달러로 평가된 애플이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이 4월 국내 인구 이동을 조사한 결과 이동자 수는 53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가 14%, 전 월세 거래가 0.5% 줄어들면서 인구 이동도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은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지만 강한 자외선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남부지방으로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선선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안팎,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25도, 대전 27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 맑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28도, 부산과 제주 24도, 대구는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